다음 순서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서야 진짜 설 연휴 느낌이 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신유진 변호사, 김정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신유진 변호사님 오늘 한복을 입고 네. 오셨습니다. 야, 역시 대단하십니다. 새해 한복이 진짜 화사하세요. 인사드려야죠. 예. 우리 구독자님께 새해 인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난 추석에 이어서 오마이 전용 한복입니다. 전용 한복. 네네. 오마이 TV에서 명절엔 당연히 한복을 입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한 네. 말씀 했다가 바로 한복을 구입했습니다. 한복을 구입했어요. 네네. 오마이 나올 때만 입는 한복. 예. 네네. 또 내년 추석에 또 뵈야죠. 올해 추석. 올해 추석이군요. 올해 추석에. 네네네. 제가 안 모실 수가 없어요. 한복을 또 구입하셨기 때문에 명절 때 꼭 모셔야 되는 명절. 네. 섭외 1순위. 네, 명절 섭외. 1순위가 네. 됐고. 명절 생방송 하신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예. 한복 보고 진짜 이게 명절이구나라고 이것이 느꼈어요. 바로 오마이 TV의 네네. 힘이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너무 네. 좋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배경을 화사하게. 적토마로 또 네. 예, 그러니까요. 적토마가 화사하게. 지금 복주머니 대형 복주머니를 이렇게 태우고 달리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다 새해 복을 나눠드려야 되니까. 받으셔야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변호사님은 설 연휴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는 항상 밀린 일을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뭐 사무실 정리도 하고 바쁘셨군요, 또. 뭐 밀린 서면도 좀 쓰고 뭐 아주 시간을 알차게 보냈습니다. 알차게 네네. 또 보내고 계시고 우리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도 명절에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그동안 정리 못했던 일들도 정리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네. 또 식사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또 명절이 끝나면은 또 사무실에 많은 좀 문의 전화가 오거든요. 네. 가족 간의 분쟁이라든지. 명절에 가족법 전문이시니까. 예. 네네. 전문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네. 이제 그쪽으로 이제 많은 일을 하다 네, 보니까 네. 명절이 끝나면은 매우 바빠집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또 대목이 다양한 문의 전화가 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도 바쁘십니다. 변호사 이제 업무 때문에 너무나 이제 바쁘신 그런 가운데 박정우의 스팟 생방송 출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내일 이제 선고 얘기를 네.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내일 사형 구형을 받은 윤석열에게 어떤 선고가 내려질까? 아까도 이제 김용 전 부원장 오셔가지고 전망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 역사의 물줄기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하고 계신데 일단은 이제 모레 1심 선고가 있고 설 연휴 맞아서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 윤석열 아침에 떡국을 먹었고 어제 먹었죠. 그다음에 김건희는 점심 때 떡국을 먹었고 이게 구치소마다 메뉴가 다 다른가 봐요. 네, 다르죠. 구치소마다 네. 통일 안 하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특별히 이유는 이제 어차피 정해진 금액에 따른 배식을 하는 건데요. 구치소마다 통일을 시킬 필요가 따로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금액에 맞춰서 네네. 하고 있고 짜여져 있는 식단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데 별도 특식은 제공되지 않고 떡국 지급이 됐다. 떡국도 이제 특식 아닙니까? 저는 그런데 근데 이제 들고. 특식이라는 거는 이제 네. 일반 식사 구분돼서 특별히 뭐 예를 들면은 구치소마다 이제 교정협의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따로 별도로 준비해주는 그런 거를 좀 특식으로 본다라고 보면은 네. 이 남부구치소에서는 이제 교정협의회 위원들이 뭐 김건희가 바나나하고 있네? 떡 좀 이렇게 별도로 좀 제공을 했다. 그래서 그걸 좀 특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바나나까지. 바나나까지. 네, 알차게. 그러니까 이 윤석열 서울구치소는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남부구치소에 있었다. 구치소 내에서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거 말고 이제 그 외로 또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게 있었느냐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주로 이제 특식으로 보고 있는데 네. 예. 네, 저도 이제 구치소 접견 가기 전에 몰랐는데 예. 떡국이 나왔다는 거는 밥 대신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밥에 배당된 예산으로 떡국을 준 거기 때문에 네. 요걸 특식이라 부르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로 뭔가 예산이 배정되는 경우를 특식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예. 그래요. 네. 일부러 이 떡국. 특식에 대해서 일부러 또 예. 특별히 알아보셨잖아요. 예. 아니 그리고 이제 그 구치소 내에서는 사실은 이제 식사가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치금으로 이제 훈제 닭
닭이라든지 소세지 같은 걸 많이 드시거든요. 음. 그 영치금과 관련돼서 사람들이 영치금이 좀 많은 사람들이 훈제닭을 사서 같은 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눠 먹고 이런 게 있는데 아, 아마 영치금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나눠 먹을 사람은 없지 않을까. 거기 독박이 있으니까. 훈제닭을 사서 나눠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아마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이제 설에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이제 굉장한 많은 특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접견도 그냥 일반 접견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네. 아예 그냥 검찰이 마련한 그 조사실 그걸 마음대로 사용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랬었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뭐 편안하게 뭐 이게 구치소 생활이라면 할만하다 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구치소장 징계해야 돼요. 그거 제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다. 네네. 논란이 됐었죠. 그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많이 했죠. 예, 뭐 접견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네네. 하루 종일. 네 이번에는 있을 수 뭐 있게 일반 해줬고. 접견 자체가 제한됐으니까 네. 뭐 가족 접견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음. 가족 접견 기본적으로도 찾아오는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요. 네. 어쨌든 떡국을 이제 먹는 설 명절은 됐다.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자기 돈으로 뭘 또 사 먹은지 모르죠. 네, 이거는 네. 뭐 닭을 사 먹든 뭘 사 먹든 네. 뭘 사 먹든 소세지 사 먹든 훈제닭과 소세지가 제일 유명한, 제일 인기 있는 인기 메뉴. 있는 예, 거기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 예. 예. 그래요. 그게 또 구매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부 구치소에는 그래도 뭐 바나나랑 떡 네, 이게 좀 나오기도 제공됐다고 했었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설 명절 맞아서 구치소 상황은 어떤지 저희가 좀 짚어봤고 일단은 내일 모레 내일이죠. 내일 19일 벌써. 네. 내일 진행되는 1심 선고. 사형이 이제 구형이 됐는데 오후 3시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직연 판사가 1심 선고를 하게 됩니다. 오마이 TV에서도 실시간 생중계를 할 예정인데 어떻게 보면은 뭐 메인 이벤트, 메인 선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선고. 이건 관심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께서 예측을 일단 해주신다면 1심에 대한 예측. 신유진 저는 변호사님? 이 내란 우두머리 이 자체를 부정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재판에서 처음 정리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전에 이제 특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 관련해서는 네. 이 윤석열 그리고 김용현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또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이 상황에서 이제 아무리 직위원 부장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네. 이것에 대한 판단은 달리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걱정되는 것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이 양형 관련해서 과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선고가 나올 것인가.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이 듭니다. 사형을 구형했는데 사형 구형, 그러니까 그래도 무기징역 나오겠지 했는데 무기징역도 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이진관 부장께서는 그 23년 한덕수 한덕수 전 총리에 15년 대해서 구형에 23년 23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이제 그 선고를 할 때 굉장히 판결 내용 자체도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전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네. 이게 15년 구형에 7년형을 7년. 선고하면서 특히 또 권리행사 방해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형을 7년으로 하는데 이게 과연 납득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고하기 직전에 굉장히 중환죄로 처벌할 것처럼 이제 설명을 쭉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막상 선고형을 내리기 전까지는 네. 이게 진짜 국헌문란 목적에 내란 우두머리죄로서 엄한 형이 선고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는 하되 선고형은 저는 무기징역에서도 이제 감경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심이 되고 걱정이 좀 됩니다. 정말 걱정이 되네요. 이런 가운데 소피아 써님이 오마이TV 유튜브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서 어머나 예뻐라 신변 선녀님 같아요 이런 또 감사합니다. 선포를 주셨습니다. 선녀님. 아이고.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님. 그렇다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사형 구형의 사형 사형 선고되기를 네,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 변호사님.
그 당연히 사형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예. 우선 내란죄의 성격을 다시 한 번만 살펴보면 우리가 자꾸 이제 특히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7년형이 나온 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맞아요. 걱정돼요. 사실 걱정이 되죠. 이 판사들의 예. 어떤 내란을 바라보는 시각. 그러면서 어떤 결과 발생과 관련돼서 뭐 사망자가 없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잘 생각해 보면 네. 내란은 성공하면 이런 재판이 지금 진행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 그러니까 내란이라는 것은 위헌범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형법의 제일 앞쪽에 국가의 존립과 관한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란의 위험을 발생시킨다. 심지어는 그 위험을 발생시키는 선전선동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는 거예요. 내란의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어떤 생명과 신체가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만 발생시켜도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과 무기징역.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5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상민 전 장관 재판에서 좀 납득할 수 없었던 게 7년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는 살인죄와 형량이 같습니다.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사람을 죽였는데 7년형 준 살인이랑 평가를 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란에 대한 어떤 판사들의 인식 이런 거에 대한 좀 염려가 돼요. 네. 네. 그런데 논리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내란죄 성립과 관련돼서 이미 몇 차례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가장 1차적으로는 우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이제 윤석열 씨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형사로서 판단하는 것이 이제 내일 결론이 나는 거고요. 행정적으로 징계, 파면이 되느냐를 헌법재판소가 미리 판단을 한 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그대로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내란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내란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에서도 노상원 씨 재판이라든지 그 한덕수 씨 재판이라든지 이번 이상민 씨 재판에서 다 내란 부분을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이 네. 부분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일단. 그럼 내란의 유죄는 일단 5가 된다라고 무조건 봅니다. 5가 된 상태에서 형량이 문제가 되는 건데 감경 사유가 없어요. 감경사. 예, 감경 사유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반성이라든지 어떤 그 감경 사유 사람들이 제일 잘못 알고 있는 게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이 없다가 감경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일 그게 감경 사유로 나온다면 내란죄에 대한 판단 자체를 잘못한 것으로 아마 형법 교과서에서 앞으로도 두고두고 주기현이라고 판단했다, 욕을 먹게 될 이렇게.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은 그 지금 사람이 죽었느냐 안 죽었느냐 이 결과를 판단하는 범죄가 아니에요. 예, 그거를 잘 짚은 게 이진관 부장판사의 내란에 대한 어떤 그 친위 쿠데타의 위험성. 네. 이게 과거의 12.12보다 더 잘못된 쿠데타였다라고 위로부터의 한 것이기 내란. 때문에 예. 저는 내란의 인정 5, 감경 사유 없기 때문에 사형 이렇게 갈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법정형이 무기징역 사형밖에 없는데 그 둘 중에서밖에 선택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서 예. 사형이 안 나와도 무기징역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지기현 부장판사가 장량 감경을 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논리가 정확하게 맞다. 이거에 대해서 감경 사유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구형한 그대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맞다. 이거에 대해서 절대 이견이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사실 이번에 대해서는 진짜 아니 내란을 저질렀고 법정형이 사형 무기밖에 없는데 어떻게 판사가 자의적으로 여기서 감경을 해? 이제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근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그런 우려. 윤석열이 안 나오면 어떡하냐. 재판에. 그러면은 이 지기현은 또 이제 인사 때문에 가버리고 이러면 다시 갱신해가지고 시간 또 끌면서 1심 판결 안 나오고 이거 완전히 뒤죽박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윤석열 내일 안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분은 좀 걱정을 덜 하셔도 되는 게 그래요? 처음 이제 예. 날짜와 시간을 잡았을 때 사실 저는 의아했거든요. 3시에 선고 신유진 변호사님 3시에 선고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3시에는 선고는 없습니다. 2시예요. 원래. 네네네. 맞아요. 3시. 선고는 오전 10시 아니면 네. 네. 오후 재판 대중에 시작할 판사님 때. 중에 1시 50분이나 1시 55분에 맞아요. 선고하시는 분들은 있어도 네. 선고는 2시인데 3시로 잡았더라고요. 아 이게 혹시나 불출석과 관련된 강제 구인을 혹시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오후에 그 생각을 했는데 예. 그리고 또 선고가 19일이잖아요. 네. 그 19일. 인사이동은 23일이기 때문에 원래 20일 날 오전에는 이임식을 해요. 인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 사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예. 있는데 선고를 못하면 20일 선고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 불출석한 경우에 공판을 한 번 더 열어서 다음 그 공판에서 그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할 수 있고 선고도 공판의 일종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일 불출석하는 사고가 나면 오후에 강제 구인할 시간을 1시간 정도 벌었고요.
예. 번다는 말이 3시기 때문에 만약에 12시 1시쯤에 안 나온다 그러면 예. 긴급하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고요. 그 구인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2시가 아니고 3시로 해서 1시간 벌었다. 그리고 그 구인이 집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네. 20일 날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불출석했는 20일 날 본인이 이임식한다고 선고를 안 한다 이러면은 국가적 사고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할 수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불출석하더라도 20일 날은 선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 그러니까 왜 이렇게 촉박하게 잡았냐. 이게 떠날 사람인데 촉박하게 잡아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된다. 예, 촉박하지만 19일 날 잡은 거는 예. 그 재판부에서 어떤 그런 고려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20일을 예비로 네네네. 두면서. 네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이제 수감 중인 예. 피고인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인 자체를 다 교도소 구치소 쪽에서 그 부분을 다 책임지고 데리고 올 것이다.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1시간을 벌었다라는 거는 네. 이 시간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3시까지는 다 강제 구인이 가능할 수 있는 시간이다.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점 때문에도 사실 버텨도 강제 구인돼서 끌려 나가는 것보다 내가 나가는 게 낫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차피 다음 날 다시 재판 열려도 네. 안 가도 네, 판단 안 가- 내리니까 네. 가야지 이렇게. 그냥 버티면 어떡해요? 또 지난번처럼 속옷저항 이른바. 그러니까 이제 버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일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할수 선고를 있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고 자체가 출석 여부에 달린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끌려나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자신이 완전 뭐 시체가 끌려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줄 것이냐 아하. 아니면은 내가 나간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냐 이거 차이라서 네. 의미 없습니다. 네. 그래요. 아, 네. 그러면 좀 마음이 약간 네. 그래도 좀 놓이네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 불출석하면은 주기현 판사 떠나버리고 이거 완전히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원래는 19일 날이 예. 쉽게 말하면 업무 종료일이거든요. 20일 날은 업무를 안 하죠. 23일 날 가야 되기 때문에 가야 20일 되니까. 날은 사람들하고 인사하고 이임식하는 날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런데 설마 이임식을 할까? 예. 예, 선고를 안 하고 이임식을 할까? 선고 안 하고 이임식하면 이거는 국가적 사고가 발생이라고 국가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모습을 보면 주기현 판사는 왠지 이임식을 더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임식 사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주기현 판사가? 네. 그래도 네. 그래도 판사인데 네, 네. 그럼요. 만약에 판결이 제대로 안 되면 하겠지 이런 네. 생각.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한덕수 이상민 재판에서 비상계엄을 내라는 다 인정을 한 거죠. 네. 인정을 해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있어서는 이거 사실 그렇죠. 논란이 있는 건 아니죠. 네, 논란 있는 그 부분이 아닙니다. 상황에는. 네. 그런데 불구하고 예. 야, 진짜 이상민 전 장관 나중에 선고하고 나서 웃는 얼굴 그게 이제 카메라 잡혔잖아요. 이게 얼굴에 미소를 이렇게 활짝 띄는데 그리고 왜 변호사에게 툭 치면서 수고했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고. 이제 7년이면 뭐 할만하지.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다투면 돼. 살인죄에서 7년 받은 사람의 표정인 거잖아요. 살인죄가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 내란 주요 임무 종사랑 살인죄는 형량이 정확히 똑같아요. 5년 이상의 징역, 사형 아닌 무기징역인데 지금 저는 사실 이상민 씨 재판과 관련돼 가지고 그 선고를 들었거든요, 직접. 들으면서 그 앞부분에 나온 내란 인정, 특히 네. 내란이 중요 임무 종사를 인정하려면 이것이 내란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 내란이라는 점에 인정되는 논리까지는 논리가 굉장히 뭐 당연하게 잘 나온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전화 한 통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전화 한 통 한 것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또 특별히 뭐 단전 단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과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재판부에서는 사실 내란과 관련된 인식을 좀 잘못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 원래 중요 임무하고 수괴들이 전화 한 통 하는 거예요. 밑에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내가 막 언론사 뛰어가가지고 예. 이거 내리고 두꺼비 내리고 원래 전화 한 통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 전화 한 통도 아니죠. 그냥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냥 그 친구 가서 손 좀 보고 와. 그럼 가서 손을 보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죠? 네. 손 좀 그래도 나는 정말로 손 좀 보고 오라 그래. 손 보고 오라 그랬는데 칼로 찔렀다. 이런 이게 진짜 무슨 유머 같은 스토리인데 그렇죠. 그 전화 한 통이 얼마나 대단한 내란과의 큰 역할이고 단전 단수라는 것은 사실은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라는 내란 행위의 어떤 실행의 착수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행위만으로도 7년형은 납득할 수 없는 형이거든요.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 잡혀야 된다고 보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재판부의 이 상식, 법 상식과 국민들의 법 상식 그리고 뭐 이제 변호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너무나 괴리가 크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단전단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많은 분들이 경악을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예. 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한 판단에 대해서는 아하. 무죄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도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신이 지시했던 그 내용 그대로를 다시 한번 제지시가 없었다? 네.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무죄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 그대로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무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아니 이미 그 직권 안에서 그러니까 사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것을 법원이 굉장히 좁게 해석을 해서 있는 직권 안에서 남용을 해야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된다라고 네. 했기 때문에 직권 범위 내인지 이런 판단에서 사실은 거의 이건 직권 범위가 아니야라고 다 쳐내는 식으로 법원이 계속 판단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재판부에서는 처음에는 이 직권 범위 내에 있다. 아 그럼 당연히 남용 인정하겠지라고 했는데 이상민이 지시한 내용을 그대로 제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맞아요.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그때. 충격받았다. 변호사님도 네. 법조인들도 충격받을 그 사안이니 국민들은 또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법관 출신이기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후배들이 또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그런 이해가 의혹을 안 돼요.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합리적 의심. 예, 합리적 의심이고 네. 오히려 이러한 일련의 지금 선고와 관련돼서 특히 우인성 판사가 보여주었던 어떤 그런 그 판결이라든지 네. 이번 유경진 판사의 어떤 이런 형량에 대한 내란죄에 대한 어떤 인식 이런 부분이 저는 오히려 향후 사법부 개혁의 오히려 원동력이 될 것 같아요. 판사에 대한 불신을 너무 키우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법시험 뭐 변호사시험 합격해가지고 사법시험이죠 이제 그 부장판사님들은 네. 합격해가지고 정말로 어떤 그 법대에서만 앉아가지고 판단을 해보시고 예. 실제로 내란이라는 것이 만약에 성공했으면 본인들이 어떤 지위였을지를 생각 자체를 안 해보신 거예요 지금. 아. 예.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 문제 지금 의식이 없군요. 예 내란이 성공했으면 지금 그 군사법원이 모든 그 사법부를 장악하고 사법과 행정을 군대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어떤 내란과 관련된 그 사후의 내란을 향후 이러한 내란이라는 것이 절대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단죄의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결과 얘기한다든지 단전단수 결과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요. 납득할 수 없는 그 판단. 그러니까 이제 2심에 가서 항소심에서 다투게 되는 것인데 특히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 전담재판부가 들여다보는 거죠. 이거? 네네 그렇죠. 결국에는 예. 그럼 좀 달라질까요? 항소심에 특히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예. 제대로 된 판결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사법부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예. 사법부가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에서 잘못된 재판을 바로잡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뭐 아예 사법부는 별도의 길을 가겠다라는 건데 과연 그렇게까지 뭐 자신들의 별도의 길을 가는 것을 택한다? 이거는 저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이 사법부의 그 신뢰에 대한 신뢰 깨짐에 대한 그 기저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법원에서도 네. 법원 노조에서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을 요구하고 이거는 결자해지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풀어야 될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히려 박영재 대법관을 이제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자신의 길을 마이웨이를 가겠다. 우리가 재판 소원도 막을 거고 사법 개혁에 대해서는 결단코 목숨 걸고 막겠어. 이런 개혁 메시지를 주고 하니까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 이게 맞아? 이 길이 맞아? 라고 의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계속 사법부가 개혁과 뭐 멀어지는 사실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사실은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사법부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더 큰 국민의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예. 그냥 국민들이 계속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무시하기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 항소심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전담재판부 좀 더 효용성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예. 전담재판부에서는 지금 현재 예. 지금 구형이 똑같이 15년이 나온 상황에서 한덕수 씨는 플러스 8년
그렇죠. 예, 이상민 씨는 마이너스 8년. 아, 그 맞춘 건가요? 이게 참 근데 사실 이렇게 16년씩 차이가 난다는 거는 좀 양형과 관련된 실제로 내란죄가 내란죄가 반복되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양형 네. 기준이 없는 범죄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큰 차이가 났는데 아하. 그런 거는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의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언급을 하고 네. 아예 그 생중계되는 판결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친위 쿠데타가 얼마나 더 나쁜 내란인지에 대해서 과거에 12.12 그 1년에 1980년에 있었던 전두환 군부 쿠데타보다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때의 양형이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유영진 재판부는 그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나온 어떤 이상민 씨의 7년 정도가 이제 과거 12.12 쿠데타의 그 중요 임무 종사자들의 형량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 당시에 뭐 황영신이 뭐 장세동 씨는 3년 받았나 그럴걸요 최종형으로.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 일반인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법조에 들어와서 알게 됐는데 사실 7년이면 굉장히 중형입니다. 중형이라고 판사들은 생각을 해요. 예. 예. 그 징역을 6개월 1년만 갔다 오더라도 사람들이 그 자유를 빼앗긴다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공포심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과를 자꾸 저지르고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이상한 케이스인 거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유영진 재판부에서는 7년을 굉장히 중형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어요. 중형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는데 요즘 가장 중형을 때리는 범죄가 마약 범죄거든요. 마약을 수입해서 팔면 9년에서 10년 정도 9년 정도 받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랑 마약 수입한 거랑 이게 마약 수입이 왜 그렇게 중형을 때리냐면 다수에게 전파되는 마약과 관련된 어떤 그 마약의 유해성 네.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란이 마약보다 더 위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납득할 수 없죠. 그렇죠. 비교해 예. 보면. 그 정도 여러 가지 비율을 제가 지금 살인죄도 비율을 드렸고 마약죄도 비율을 드렸는데 7년은 중형이 맞긴 하지만 네. 이 내란죄의 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는 납득할 수 없는 범죄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가 인정된다면 그리고 단전단수와 관련된 최초의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행위가 인정된다면 네. 당연히 이것은 내란 전담 재판부 항소심에서 형량을 조절함에 있어서 당연히 양형이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항소심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이제 법원에 대한 불신이 뭐 조희대 사법부 말씀하셨지만은 이재명 대통령 이제 파기환송 그거부터 해가지고 뭐 그 전에는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면 이제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 이것도 지금 우리가 그대로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개혁적인 이제 법안들 법사위에서 처리를 하고 하나하나 지금 바꿔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좀 뒤에 저희가 더 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를 더 해보도록 하고 자, 다시 이제 윤석열 얘기를 해보게 되자면 주기현 판사가 내일 선고를 내려서 우려하신 대로 신임 변호사 우려하신 대로 무기징역도 안 되는 그런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러니까 주기현 판사가 그렇게 마무리하고 떠나버린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항소심에서 이제 따져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저는 이게 후폭풍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만약에 뭐 징역 20년 뭐 20 몇 년 뭐 이렇게 나오게 되면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밖으로 또 나오실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거리로 네. 이걸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너무 스트레스예요 이것도. 근데 이거는 예. 솔직히 사형이 아니고서는 답이 없는 사실은 음.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래요? 판결문을 쓸 때 사실은 뭐 김건희 관련해서 여러 차례 무죄 뭐 공소기각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건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거를 이 사건을 증거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결론을 쓰고서는 이거를 좀 어느 정도 빼야겠다. 이걸 네. 무죄, 이 부분은 무죄로 봐야겠다라고 해서 무죄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끌어다가 무죄로 만든 것이지 과연 이거를 증거에 따라서 법과 증거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한 것인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윤석열 사형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재판을 보고 증거를 보고 다른 재판도 비교해 봤을 때 예. 사형이 아니고선 답이 없는 선택지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답이 없는 문제에서도 오히려 엉뚱한 결론을 내놓고 그거에 맞춰서 쓸까봐 그게 걱정된다라는 주기현 판사. 말씀인 거지. 구속 이거를 취소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사실은 아무도
글쎄요, 법조인 등에 양식이 있는 법조인 중에는 구속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한 변호사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예, 예. 지난해 예. 그 충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우리가 걱정에 걱정을 이제 더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심지어 어떤 예. 일부에서는 뭐 불능미수론 이래가지고 이게 뭐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성공하지 못한 내란이기 때문에 미수범과 관련된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논의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지기현 부장판사가 법리에는 굉장히 밝은 판사라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능미수론 같은 거에 흔들릴 사람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네. 제가 사형이 나와야 하고 나올 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사형 폐지론자거든요. 예, 저는 이제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면서 예. 유일하게 사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가르치면서 사형 폐지론과 관련된 저의 소신을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아직 집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네. 존재하고 있는 형벌 중에 최고 형벌이 사형이라면 이 범죄 내란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최고 형벌이 나와야 하고 네. 나올 거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이게 피고인, 그러니까 윤석열이 안 오면 어떡하냐 아까 이제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8명의 피고인이 다 모일 때까지 재판 시작할 수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맞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그건 이제 주관적 병합이라 그래가지고 예. 8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붙여놓은 거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하. 뭐 피고인이 8명인데 그 중에 1명 안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실 7명의 다른 재판을 예. 선고를 못한다 이런 룰은 없거든요.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1명이 안 나왔다 그러면 네. 하루를 미룰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선고하겠다. 역시 이러면서. 20일로 예, 20일로 선고하겠다라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거를 선고를 안 하고 네. 그러면 다음 재판부가 공판 갱신해서 진행하겠다는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사법 역사상 가장 큰 사고가 됩니다. 그래요. 네. 근데 구속 취소도 우리가 생각하지 네, 못했던 네.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구속 취소가 두 번째 사고로 밀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걱정을 계속 이제 그 상황을 상정해서 생각하게 되는 네. 그 상황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게 되고요. 자, 이거 뭐 이 재판 소원 이거 이제 민주당에서 법사위에서 처리했다. 재판 소원 또 이 대법관 이제 증언 이 관련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이걸 또 빌미로 해가지고 오찬 안 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 네네. 오찬을 또 안 가는 모습도 있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난다 사법부 이렇게 되면은 제대로 기능 못한다 이런 우려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재판 소원 이 부분 이 우려의 목소리도 듣고 계실 것 같은데. 재판 소원과 관련돼 네.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네, 한번 그러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성이 재판 있는 소원과 것인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논의를 하면서 네. 그 제일 중요한 부분을 빼먹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재판 소원이 만약에 그 도입이 되면 네. 어떤 재판을 하게 될까?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안 들고 재판소원이 마치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면 그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뒤집을 수 있다. 네. 헌법재판소가 상위 기관으로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위헌이다. 이런 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네. 사법권 독립의 침해다라는 것은 그것은 논리적으로는 완전히 틀렸다라는 게 네. 원래 헌법 소원이 공권력의 행사가 기본권 침해가 됐을 때 따지는 거거든요. 실제로 법률이나 아니면 행정부에서의 어떤 작용이 우리가 기본권이 침해다 그러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해요. 네. 법률을 위헌이라고 선언을 해요. 예, 우리나라의 많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위헌 선언이 됐어요. 수도도 이전하려고 국회에서 만들었는데 위헌 선언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헌법재판소가 입법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예. 입법권 침해하는 게 아니고 행정권 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네. 사법권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는 것이 헌법소원의 원래 원칙이고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재판을 했는데 네. 내가 증거를 냈는데 그 증거를 읽지도 않고 판사가 판결문에 다른 얘기를 막 써 엉터리 판결문이 나왔다고 쳐보자고요. 예. 그런 이런 경우가 없냐 있거든요. 음. 엉터리 판결문이 나왔다. 그럼 이게 이 엉터리 판결문을 헌법 소원을 하면 네. 재판 청구권 침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모양새가. 예.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뒤집는 게 아니라 네. 1심에서 엉터리 판결문이 나오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대법원의 판결이 그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보다 1, 2심에서의 경우가 헌법재판소로 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 그게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하는 나라들의 모습이에요. 모습이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무슨 명예훼손을 했는데 네. 그 표현의 자유의 문제랑 명예훼손 당한 사람이 인격권의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재판부가 한쪽만 옹호를 한 거예요. 인격권이 이렇게 중요한데 하면서 내가 어떤 이유로 표현의 자유 그러면은 이 판결문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완전히 판결이 배제가 되었다. 사실은 그러면 판결문에서는 판사가 정확하게 표현의 자유가 이렇고 인격권이 이렇고 이익 형량을 했더니 어떻다 이렇게 판결을 해야 되는데 판결문에 인격권 얘기밖에 없다고 쳐보자고요. 그런 경우가 있겠느냐? 쉽게 말하면 엉터리 판결문이 나오는 경우를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예외적인 경우겠죠. 예외적인 경우죠. 그러면은 어디다가 하소연할 것이냐? 헌법재판소가 그걸 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헌법소원. 예. 그게 이제 재판소원의 재판소원, 모습인, 예, 네. 재판소원의 모습인데 네. 내가 지금 뭐 1월 며칠 예컨대 만약 2월 1일이라고 치자고요. 2월 1일 날 무슨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지위가 그 가처분 소송을 걸었는데 그걸 11월 달에 걸었는데 법원에서 아예 판결을 안 하고 있다. 예, 재판권 불행사를 한다. 네. 그럼 재판 청구권이 신속한 재판을 할 권리 및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되잖아요. 그런 구체적인 사안에 어떤 경우가 재판 소원이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건 사심제도 아니고 그렇게 걱정할 문제도 안 돼요. 예. 국민의 재판 비용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미 권리 구제에는 원래 비용이 들어가는 이미 1심 그렇게 따지면은 3심을 할 2심, 필요가 3심.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재판 비용 재판이나. 걱정을 할 것 같으면 3심제를 아. 하는 게 재판 비용이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네. 이게 말씀 들어보니까 이거는 예. 우리 국민들의 이제 권리를 네네.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중요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안 돼 있는 것 자체가 그렇죠. 조금 이게 잘못됐다. 그거 자체가 이제 87년 헌법을 만들 때 네. 조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계의 위상과 관련된 걸 정립을 못하면서 아하. 법원의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서 뺐던 어떤 법률적 판단이었는데 그게 굳어버린 거예요. 예. 그렇네요. 예. 그게 40년 굳어버리니까 이제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 제도를 한번 바꾸는 데는 굉장히 이게 어렵습니다. 만든 다음에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입법부에서 매년 많은 법률을 만듭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지금까지 있는 모든 법률에 대해서도 네. 이 법률 자체로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판단을 다 받게 되잖아요. 네네. 그리고 행정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부에서 이런 부분을 이제 행정작용으로 어떤 일을 했어.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 기본권이 침해가 된다. 그럼 그런 모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이거 기본권 침해다라는 부분을 판단을 받는 게 헌법 소원이라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 침해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는데도 이거를 묵인하는 게 오히려 재판부에서 잘못한다 그러면 그렇죠.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거는 반하는 것이고 네. 이거는 공정하게 지금 다 모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이거는 아예 안 해버리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까지도 미뤄왔던 부분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는 이 재판 소원으로 인해서 새롭게 국민의 기본권이 열리는 이런 게 아니고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던 그 사안 콕 집어서 그걸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렇네요. 이렇게 설명 듣고 보니까 이걸 이제 반대할 이유가 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아직 예? 실행해 본 적이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비판하면서 추상적으로 비판을 해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률을 만들 때 엉터리로 만드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놀랍게도 법을 만들어 놨는데 네. 법에 뭐 어떤 중요한 내용이 누락된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또는 입법부에서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는 말고 쉽게 설명을 하면 하여튼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이거 법을 잘못 만들었네. 법을 네. 언제까지 고쳐라. 이런 게 헌법 불합치 결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 때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만들게 되겠죠. 자, 만약에 어떤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 네. 여기에 증인도 불러야 되고 이렇게 그 피해자의 진술도 들어야 되고 막 하는데 판사가 재판을 그냥 빨리 끝내고 싶고 예단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이거 증인 말도 안 들을래, 증인 신문도 안 할래, 다 끊었어요. 재판 절차 진술권에서의 뭔가 기본권 침해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그걸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이게 만약에 나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재판 청구권 또는 재판 절차 진술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저 당사자가 헌법 소원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면 판사들은 어떻겠어요? 재판을 더 정밀하고 정확하게 진행을 하겠죠. 네, 조심을 하겠죠. 엉터리 판결문을 안 쓰겠죠. 그래. 아마 최초의 재판 소원이 진행되면 엉터리 판결문 몇 개가 바로 재판 소원에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인용이 될 겁니다. 예, 이거는 증거 자체를 제대로 안 읽은 판결인데 이런 게 나올 거예요. 엉터리 재판 예, 이제 예. 못 하겠네요. 그렇게 네네,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 그리고 법률도 지금까지 뭐 70년 동안 한 번도 바뀌지 않은 법률도 이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판단을 받으면 그 법률 자체가 바로 즉시 효력이 없어지는 위헌 결정도 내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법률도 70년간 뭐 한 번도 개정 때부터 그러니까 제정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 조항도 즉시 위헌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재판 작용에 대해서만큼은 기본권 침해가 일어나도 이건 절대적으로 구제할 수가 없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이게 아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법원에서 이제 어떤 논리까지 가지고 오냐 하면 그런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사실 숫자가 많지 않아요. 지금도 전체가 한 7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전관으로서 아마 역할을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관 예우의 폐해는 대법원이 더 심하죠. 예. 사람들이 대법원에 상고하고 나면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도장값이라 그래가지고 그걸 경험해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재판 소원 같은 경우는 그 재판 소원의 실체를 정확히 알게 되면 네. 내가 신청을 해도 이것이 인용이 안 될 것. 그러니까 사실관계라든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번 재판에서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을 돈이 3억 원이었는데 법원이 1억 원밖에 인정을 안 해줬어요.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된 판결인 것 같아요. 이건 헌법소원 내자마자 일주일 만에 각하해요. 네. 이런 판결을 해주는 데가 그러니까 헌법소원이 뭔지를 알게 돼. 사람들은 그게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것 같으면 그게 사심제인 거죠. 사심제네요, 그냥. 그런 걸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아하. 당신이 재판받을 때 도대체 당신의 기본권 어디에 침해가 있었어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요. 사심제가 절대 아니다. 네네. 기본권 침해 이제 구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라는 거 제대로 재판할 수 있게 만드는 예, 재판장들이 판사들이 정신 차릴 수 있게 하는 그 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관 이제 증언 문제 이것도 글쎄요. 법원 쪽이 좀 반대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계속 이제 모자란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대법관이 모자란다고 얘기를 했던 거 그렇죠. 같은데. 사실은 이 대법관이 모자란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했다기보다는 그런 네. 것 같아요. 이제 대법관 수는 고정해 놓되 우리 대법관 수가 일단 고정되고 딱 적은 인원으로 13명, 14명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법원 행정처장 빼서 13명으로 하면은 유지하면은 이 인원만 그 어떻게 보면은 최강의 권력을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대법관을 늘리고 싶지 않은 거는 사법부의 그 오랜 수건입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도 대법관 수는 늘리면 안 되지. 맞아요. 대법관 수는 늘리면 안 되고 대신에 일을 줄여야 돼. 일을 어떻게 줄여? 상고법원을 만들면 되지. 우리 대법관들이 얼마나 지금 높으신 분들인데 모든 재판을 일이 다 대법관들이 손을 거치려 그래. 그래서 상고심 법원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네. 사법부의 오랜 맞아요. 수건, 양승태 대법원장의 수건이었습니다. 그 수건 사업을 위해서 재판 거래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결국에는 지금 뭐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정말 무한한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대법관 수는 고정해두고 우리 일은 어떻게 하면 덜까? 요것을 궁리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상고법원이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지원하는 거는 사실 열어보면은 이게 정답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이제 개혁 법안들을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우리 이제 국민들한테 필요한 그런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통과가 되고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대통령의 일정 잡혀 있는 일정을 나 안 가 이렇게 했던 사람의 모습, 이게 장동혁 대표 모습이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을 아마 이제 서울 밥상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제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 내일 앞두고 있습니다. 전망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법부 개혁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나눠봤는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고요. 자, 박정우의 스팟 또 이제 슈퍼챗을 보내신 분이 있어서 호리너님이 변호사계 미스 진
신유진 변호사님 부산에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슈퍼챗스. 감사합니다. 오늘 한복이 네, 한복을 잘 입고 히트입니다, 왔네요. 히트. 네, 예, 잘 입고 오셨습니다. 한복은 오마이 TV 예, 전용이라는 점. 네네. 자 그리고 이윤희님도 너무 귀여우신 돈가스 변호사님 언제나 정의롭게 싸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신 변호사님 오늘 너무 이쁘세요. 두 분 모두 응원합니다. 이렇게 하셨는데 신 변호사님은 사실 일어서 가지고 계속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한복이 이제 지금 앉은 자세만 나오시니까 한복의 자태가 굉장히 아름다우신데. 민망합니다. 네. 그게 오직 우리 스탠딩으로. 오마이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네네. 오늘이 명절이라는 점. 네. 그러니까요. 참 대단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설 연휴 생방송을 통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한복 입은 이 모습 선녀님이 내려오신 듯한 그런 모습을 오마이 TV 방송 통해서 볼 수가 있다. 너무나 행복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 행복합니다. 네. 자, 국민의힘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좀 이어가 보자면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제 윤어게인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또 방송 이제 토론회 가서 하고 네.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약간 이제 외연 확장 이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내일 윤석열의 1심 판결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입장이 나오냐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네. 평가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미 국민들이 네. 이제 뭐 여론조사 상에서 윤석열에게는 뭐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뭐 75%에 지금 네. 달하고 있는 여론조사가 지금 공표가 됐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내란이 이제 내란이 선고가 되면은 근데 사실 그 양형 때문에도 이제 또 많은 이제 이야기가 있겠지만 네. 내란이라는 것으로 일단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직 확정이 안 됐으니까 이건 내란이 아니야라고 우긴다는 것이 과연 지방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죠. 국민의힘에서는 이미 1심 선고가 났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은 대법원에서 판단을 받기 전엔 내란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취할 경우에는 국민 75%의 여론을 무시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지방선거에서 그러네. 특히나 수도권 민심을 뭐 아예 그냥 버리고 가겠다 그런 입장이 아니고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김문수 최고는 뭐 윤어게인에 대해서 당분간 예를 들면은 뭐 절연하겠다라는 모습을 비춰주면 또 난리가 나니까 당분간 전략적으로 분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런 얘기 전한 길이 사실 우리랑 절대 분리는 아니야. 걱정 마. 또 이런 메시지도 나오고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네. 야 진짜 대통령과의 오찬을 1시간 전에 취소하는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거든요. 야당 대표가 그것도 먼저 만나자고 제안까지 맞아요. 했던 야당 대표가 만나자고 했던 대통령과의 오찬을 하겠다고 하다가 1시간 전에 바로 말을 바꾸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지방선거로 네. 기다리고 있다. 이런 모든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래요. 국민의힘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변호사님? 글쎄요, 저는 이제 뭐 법을 예. 공부하고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 정치에 대한 통찰력은 부족하지만 아하. 이게 지금 사실은 그 내란죄 재판을 2026년 2월 설에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실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탄핵 재판이 3개월, 4개월 걸리는 걸 우리 국민들이 너무너무 답답해했었거든요. 그 같은 사안에 대해서 그게 쉽게 말하면 파면 재판과 이제 형사 재판이 있는 건데 같은 사안을 이야기를 하면서 파면 재판이 2025년 4월에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작년 가을쯤에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재판이 너무 형사 재판도 늦어졌거든요. 근데 파면 재판이 늦어지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목도했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구속 취소가 돼서 나온 윤석열 씨 체포를 하러 갔더니 거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체포를 가서 단체로 체포를 방해하는데 앞자 쭉 도열하는 네, 걸 맞아요. 봤잖아요. 그때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구속 취소되는 걸 보니까 헛된 희망을 가졌었던 건데 네. 저는 그때 이미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쭉 윤상은 의원이라든지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쭉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그 탄핵과 관련돼서 네. 이야기를 할 때 국민의힘이 더 이상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가 쉽지 않겠다.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으로서는 도저히 정당의 유지가 쉽지 않거든요.
예. 지금 이제 윤어게인이다 아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론 핵심은 뭐 윤어게 내란과 관련돼서 그 어떤 부분을 부정할 수는 없고 이제 본인들은 이게 딜레마에 빠져버린 거죠. 딜레마에 빠져. 딜레마에 빠져 쭉 시간이 오다 보니까 내란을 이거를 어떻게? 옹호해가지고는 대한민국 공당의 지위를 가질 수는 없는데 네. 본인들이 또 핵심 지지 세력과 관련된 어떤 이해 아. 충돌이 발생을 하고 저는 자연스럽게 예. 그 어떤 지지율 자체가 소멸되어 가면서 아하. 어떤 저 보수파의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멸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쪽으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예.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해서 윤호개인 외치고 하던 그렇게 대로. 내란 옹호하고 저는 오히려 그 정체성을 사실 뭐 선거 앞두고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당하게 아니 선거 앞에서 얼굴 싹 바꾸고 뭐 당명 바꾸고 그런다고 맞아요. 해서 이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 정체성이라는 게 네. 그 정체성을 그대로 갖고 가야지만 국민이 정당한 심판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런데 이제 뭐 당명 바꾸고 우리 이제 좀 분리했습니다. 우리 예. 사실은 내란은 내란이죠라고 하면서 뭐 대국민 사과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얼굴 싹 바꾸는 거? 야, 이건 속이는 거라고 봅니다. 아니에요. 내일 재판 나오면 분명히 그 중에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봐야 된다 이런 논의가 또 나올 예, 거예요. 예, 예. 예. 아, 저는 그러면서 계속 미룰 거예요. 계속. 계속 미루면서 윤어게인 파와의 절연을 시도를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런 모습이 솔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모습 보여줘야 정당하게 선거로 심판받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내란죄 재판이 더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언제까지 봐야 되냐. 국민의힘이 계속 유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또 이제 신주변의 그렇죠. 바람도 네네. 있는데. 그 실체를 저는 예. 실체와 그 코어를 버리지 마라. 당신들의 그것이 실체다. 네, 실체다. 네. 버리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말씀드린 가운데 유튜브 이제 장애가 발생해 가지고 홈 화면이 안 열리는 문제가 지금 발생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보고 싶으신 분들 직접 이제 채널명을 검색해서 들어오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뭐 지금 저희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이제 네. 보시면은 방송이 이제 진행되고 있으니까 보실 수가 있는데 유튜브에 장애까지 오늘은 또 있네요. 네, 그래요. 이 참 불편하게 된 또 상황인데요. 네, 저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방송을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이제 댓글을 보니까 네. 직위원이 공소기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댓글도 있던데 이거 가능성이 있습니까? 공소기각? 이거 요즘 계속 나오다 보니까 공소기각이. 가능성 자체는 있지요. 왜냐하면 구속 취소 결정문을 쓸 때 네. 그 공수처의 재판 관할권과 관련된 확립된 어떤 그 선례가 없고 이런 표현들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실제로 여러 재판에서 그러니까 동일 사안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네. 이렇게 중요한 내란 재판에서 동일 사안에 대해서 1심 재판이 갈리면 이건 국론 분열을 의미하고요. 예. 이 국론 분열과 관련돼서 판사들이 그 정도를 판단을 못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내란과 관련된 어떤 재판 진행과 관련된 그 공수처의 관할권을 네. 백대현 판사도 인정을 했고 유영진 판사도 인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다른 재판부에서 이 관할권을 인정한 것을 직위원 재판부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국론 분열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하. 그리고 백대현 재판부와 유영진 재판부가 관할권을 인정할 때는 그것을 혼자만 고민했겠습니까? 그것은 굉장히 여러 판사들의 한꺼번에 어떤 집단적인 어떤 제가 보니까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너무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갈려서 나올 수 없고 나와서도 안 되고 네. 따라서 이미 선행되는 그 관할권 인정 판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걱정을 네.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예. 사실상 김건희 씨를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모녀 최은순 씨와 함께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함께 도모하면서 최은순 씨와 함께 동업했던 동업자들은 감옥에 가고
그 큰 돈을 버는 거는 최은순 씨가 벌되 그랬죠. 최은순 씨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서 법정에 네. 나가서 뭐 피해자로서 진술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한 번 있었던 일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동업자들이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정대택 씨라든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지켜보건데 최은순 씨, 김건희 씨는 이번 이제 윤석열 재판을 앞두고 우리가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김건희와 윤석열이 동업을 했지만 김건희는 1년 뭐 8개월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형을 선고받고 네. 그리고 최종 동업자는 뭐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아하. 그래 우리랑 동업하면 그렇게 돼 말로가 그거야 이렇게 그렇게. 아주 태연하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이제 공소 기각 얘기까지 지금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아유 조마조마해요. 이제 24시간에다가 28시간 정도 남았나요? 3시가 되려면 참 괜찮겠죠. 예. 작년 4월 4일에 탄핵 결정 기다릴 때 생각해 보면은요. 음, 그때도 많은 분들이 조마조마하고 걱정은 맞아요. 했지만 예. 그래도 비상계엄과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발동 요건을 생각했을 때 이 비상계엄은 위헌적인 계엄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있었고 따라서 반드시 탄핵이 이루어져야 한다. 네. 근데 뭐 당시에 뭐 5대3 이제 뭐 사람들이 논의도 하고 했지만 8대 0으로 나왔었잖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명백한 위헌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네.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그 명백하게 위헌적인 비상계엄은 그 자체가 내란이에요. 예. 그것은 그냥 개념적으로 동일한 거예요. 개념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몇 번의 판결을 통해서 계속 내란죄가 확인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작년 4월 4일보다는 그래요. 마음 편하게 네.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네. 저는 작년 4월 4일에 예. 무조건 인용은 될 텐데 맞죠. 혹시 반대 의견 나올까 봐. 그게 반대 걱정이죠. 의견 나오면 그것도 국론 분열이 반대 이게 의견이 나오면 참- 어떻게 막 이랬는데 안 나오고 8대 0 나왔잖아요. 그래, 그 믿어 보겠습니다. 네. 참 이 떨리는 마음은 좀 어떻게 달래야 될까? 돈가스밖에 없나요? 네? 떨리는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거. 아, 그렇죠. 돈가스. 역시 돈가스를 먹으면 먹을 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가장 행복하다. 인생은 식사와 소화 과정이니까 식사할 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돈가스가 좋습니다. 야, 돈가스가. 인생은 식사와 소화 과정이다. 저희가 소화 예. 과정에서 이렇게 이 얘기도 하고 소화 과정. 또 식사하러 가실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식사와 네, 소화 과정. 과정. 아 네. 너무 명언이네요. 명언이네요. 네네.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설 네. 연휴 명언. 소화시키면 또 배고프고. 그래요. 자, 저희가 뭐 방송 마무리 좀 하게 돼야 될 텐데 그래도 이거 좀 여쭈고 싶네요. 이재명 대통령이 X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 충돌까지 감행한다. 이렇게 X에 또 글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네. 그러니까 이 경우 굳이 사회학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 이렇게까지 직격을 했는데 역시 어제 이제 장동혁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학으로 규정한다. 이러고 이 비난한 그 언론 기사를 첨부해서 이렇게 글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결국엔 정치인을 겨냥, 또 장동혁 대표 겨냥한 그런 모양새가 됐는데, 이거 그냥 참전하셔가지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네요 이재명 네. 대통령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 네. 예, 아니 근데 장동혁 저는 대표의 이런 정말 모습들도.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네. 것이 아니 뭐 다주택자를 누가 사회악으로 규정합니까?라는 그 단순한 반박이 아니라 굳이 이 잘못된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정치인들 책임이다. 이것은 그렇네요. 이 부분이 저는 좀 이건 한 단계 위다. 이거는 야. 글쎄요. 이제 어나더 레벨이다라고 어나더 생각하는 레벨이다. 게 그렇죠. 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네. 이것에 과연 책임이 누가 질 것이냐. 음.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물론 제 1차적으로 다 타격이 되겠지만 네. 그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끔 만든 이 시스템 만든 사람이 누구야? 항상 또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시스템이 아니라 이 시스템을 만든 정치인들 책임이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주소를 짚어주신 것. 이 부분이 그렇네요. 좀 국민들에게 통쾌함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공감하실 것 같아요. 예. 부동산 문제로 네. 딱
어떤 이제 정치는 정말 수십 수백 가지 이슈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중에 하나의 이슈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는 걸 국민들한테 상징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불평등 문제를 해결한다를 가지고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우는 네. 어떤 의료보험에 계속 집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오바마 대통령이 어떤 평등을 원하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징성과 불평등과 관련된 어떤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하잖아요. 부동산이. 네, 그럼요. 제가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향후 자기가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는 걸 국민들에게 계속 알리는 거거든요. 맞아요. 예, 내가 좀 더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정치인에게 필요한 자세이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이 관심과 여러 가지 이제 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서 부동산만 건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포함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잘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 그래요. 우리 김정환 변호사님께서는 주식 계좌에 아예 없으시다고 합니다. 네네. 제가 왜, 이번 무슨 정권 일이? 들어서 가장 무슨 일이? 왜? 아니 저는 주식 계좌가 원래 없거든요. 나 부동산으로 돈을 다 아니 그거 아니 재산을 일구신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그만큼 이제 경제에 관해서 그래서 예, 예. 제 주변 친구들이 제가 주식을 계좌를 이제 몇 번 물어봤거든요. 이제 만들 때가 됐냐 그랬더니 너 만들면 얘기해 달래요. 너 만들면 빠질 때다. 예. 그래서 근데 자꾸 예.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안 되겠네요. 예, 맞으시면 안 됩니다. 예. 이번 정부가 주는 시그널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경기를 부양할 때 어떻게 부양할 것이냐. 과연 투자를 어디에 해야 되는 것이냐. 이 투기성 부동산에 이거 돈을 묶어두고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이게 아니다. 이게 건전하게 이게 현금 유동성을 이렇게 건전한 투자로 이끄는 것이 주식시장이다라는 시그널을 확실하게 줬을 때 네. 정부 고개를 돌려서 이제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이게 고점인가 이제 더 이상은 부동산 희망이 없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시그널만 줬는데 이제 그게 실행이 착착착착 되니까 맞아요. 사실 전 너무 놀라운 것이 강남 집값이 이제 막 초 급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호가가 많이 떨어졌죠. 예, 그 강남에서 오히려 부동산을 내놓겠다라는 거는 여기가 고점이다.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난 지금 파는 게 이익이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뭐 강남에서 예를 들면은 뭐 정부 지지하든 안 하든 이 시그널만큼은 가장 먼저 캐치하는구나. 그래서 아마 주식도 강남권 부자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주식 예. 부양뿐만이 아니라 지방분권 그렇죠. 이런 모든 이슈들을 이게 다 가운데 사실 대한민국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그 가운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딱 찍어서 네. 공격하는 저는 아주 정말 잘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요. 설 명절 거치면서 많은 분들께서 친지분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통령 잘한다 이 얘기가 전국적으로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변호사님은 주식 계좌 만들 때 꼭 말씀하세요. 네. 네, 이거는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점을 판단할 수 있을까 네. 보도록 하고. 아니 주식을 하셨다가 한번 큰 손해를 본 적이 있으신지.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주변에서 주식하는 걸 봤더니 다 주식 때문에 걱정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마음 네, 편히 또 네. 또 소화 과정에서 힘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마음 예. 편히 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명절 때 사실 먹는 거 얘기해야지 주식 얘기하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자, 두 분과 함께 설 연휴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봤는데요. 두 분 가시기 전에 못한 말씀 있으면 짧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정은 오늘 변호사님. 이제 네.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제 내일 있을 그 선고잖아요. 맞아요. 내일 있을 선고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선행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하지만 어떤 논리로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한번 꼭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마음 좀 놓고 김정은 변호사님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좀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유 변호사님. 저는 오늘 들었던 명언 인생은 식사와 소화 과정이다. 네. 그 명언을 가슴 깊이 딱 이렇게 새기고 네, 감사합니다. 그렇지 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네. 식사와 소화 과정에서 네.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이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을 단디 먹고 네. 음식은 맛있는 거랑 정말 맛있는 거 두 가지 뿐이죠. 예. 그래서 명언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습니다. 네. 예. 맛있는 것과 정말 맛있는 거 예예 또 먹으면서 네 건강하게 또 우리 구독자님들 네. 오마이 TV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